네, 군무원 구급시험 보고 오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무원 구급 행정학, 우리 해설 강의로 한번 잘 분석을 해보고, 이의신청,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같이 또 논의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작년에 처음 공개되고 나서 논란의 여지 있는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 중에서 무려 4개나 복수 정답 처리가 됐었죠.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나아지긴 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 하도 복수 정답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다 이의신청해야지 한번 그 4개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해설 강의에서 어떤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어떤 부분이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그걸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제가 얘기해 주긴 할 거예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 부분을 파고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들어줬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근거 말고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말 그대로 이의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역대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1800문제도 안 되는 그 기출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21문제, 84점어치예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싹 다 틀려도 84점이 시작 점수, 기본 점수여야만 하는 문제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한 70점 맞았는데요, 그게 이상한 문제들 때문에 저 70점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84점어치는 뭐다? 뻔히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것들. 또 뭐 완전히 똑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 응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너무 쉬운 것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점어치, 또 문제 번호도 다 알려드릴 것이고 해설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84점에 해당하는 21문제, 그 문제에서조차도 많이 틀렸는데 이상한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점수가 낮다라고 파악하면은 공부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다 틀려도 84점이 시작 점수이다. 그러면 이번 군무원 시험이 전반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돼서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기간은 다 합격입니다.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죠. 자, 그리고 나머지 4개에서도 찍어도 확률상 한 문제는 맞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있는 것으로 소거가 돼요. 각 문제별로 50%로 만들 수 있습니다. 2개 소거하고 정답률은 50%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문제를 다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 4문제를 다 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84점어치를 맞추면 무조건 88점 이상이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근데 이거 이제 믿을 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아직 기출문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회독수가 부족하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기출문제집이랑 다 얼마나 똑같은지 비교를 해줍니다. 제 해설 강의 봐보신 분들은 아시죠? 일일이 다 하나하나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 여러분들 공부 방향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84점을 맞춰서 88점 이상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지엽적인 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다 틀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 자기 실력에 따라서 제대로 공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문제 분류, 해설지의 문제 분류, PPT에도 문제 분류 해놓는 것들은 역대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대비 가능한 제가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추려놓은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으로 풀 수 있는 거. 자, 9급 평균적으로 85.4%, 85점어치가 출제되고요. 군무원 9급 이번에 몇 점? 84점어치는 그냥 기출문제만으로 풀린다.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라고 하면은 모든 기출문제 아니고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이랑 다 비교해 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준은 당연히
21년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 현재 22년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도 출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올해 시험까지는 당연히 21년도로 대비를 하셨을 테니까 21년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준으로 다 일일이 비교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 100점 방정은 그 1800문제의 기출문제로 풀기 어려운 거. 근데 100점 방정은 너무나 많은 수험생이 100점을 맞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일부러 넣는 거예요. 거의 다 틀리는 문제예요. 이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생소한 문제는 기출문제를 빠삭하게 파악하면 풀립니다. 그냥 풀립니다. 아니면은 속어에서 정답률이 50%는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85점 이상이 나오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84점을 넘는 88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생소한 문제 3문제 정도 있고요. 100점 방지 1문제 정도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출제 오류의 여지가 있는 게 한 5문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명백히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제가 100점 방정으로 그냥 분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자, 어쨌든 이건 해줘야만 해요. 좀 이따 다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자, 지금 문제 번호예요. 출제 오류 거의 확실한 게 18번, 20번인데 요 한 문제는 기출문제만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류이긴 한데 다른 정답을 어떻게 고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그 선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맞췄을 거예요. 걱정되는 게 이거 거의 다 맞췄을 테니까 이의 신청은 별로 안 할 것 같아. 이거 명백한 오류인데, 자, 이건 진짜 명백한 오류예요. 명백한 오류. 이의 신청을 안 할 것 같아. 다 맞춰가지고 원래 자기가 틀렸을 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의 신청할 때 요거 18번, 20번도 좀 껴서 해주세요. 껴서. 이거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없어. 그냥 다 맞췄으니까. 근데 이제 생소한 문제. 자, 기출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들은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 근데 요 2번, 12번, 25번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말고 제가 이 부분을 파고들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해 줄 거라는 게 여기입니다. 18번, 20번은 이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복수 정답 처리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되어야만 해요. 되어야만 해. 근데 얘는 거의 다 맞춰가지고 이의 신청은 별로 안 할 것 같고 얘도 저한테 물어본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이건 거의 명백히 출제 오류. 이거는 그냥 100%, 200% 출제 오류. 근데 어쨌든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건 진짜 오류인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틀리셔가지고 이의 신청 여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 듣고 이것도 당연히 제 말 잘 듣고 이의 신청 하지만 얘도 더 명백한 건 여기니까 여기 좀 같이 해주세요. 같이. 누구를 위해? 본인을 위해, 본인의 내년 시험을 위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내년 시험이 더 클린해지죠. 더 깨끗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틀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같이 좀 해주세요. 같이 좀. 이게 더 명백한 거. 여기는 오히려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거. 자,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요거 틀렸다고 쳤을 때 복수 정답 인정이 안 된다고 쳤을 때 96점이 만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맞추는 거니까 21문제를 다 맞추면은 여기서 뭐 찍어서라도 한 문제 만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틀리는 사람은 아예 없어. 없어. 그래서 고득점은 88점 이상. 이거 플러스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68점 이하라는 것은 얘 다 틀렸다고 쳤을 때 여기서조차도 3문제를 더 틀린 거야. 여기서 찍어서 하나 맞았어. 여기서 4문제 이상 더 틀린 것이고 뻔히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을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발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공부 시간이 짧아. 그래서 기출 회독수가 부족해서 이 점수가 나왔어. 그럼 앞으로 회독수를 늘려가면 돼요. 근데 오랫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예 그동안 잘못 공부한 거죠?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온다더라. 그래서 온갖 것들 다 찾아본 거야. 중요한 걸 반복할 수가 없죠. 요걸 반복할 수가 없죠. 여기서 더 많이 틀리는 거지. 그리고 행정학 시험 범위는 무한정합니다. 이거 다 찾아보면 얘를 반복하지 못해서 점수가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또 여러분들 찾아보는 거는 안 나와요. 왜? 무한정하니까. 안 나와요. 이건 대비하는 거 아닙니다. 대비하면 떨어져요.
자, 여기는 대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기를 대비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합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근데 얘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도 한 문제 이상 맞춘다. 그래서 88점 이상 나오고요. 아무리 이번에 커트라인이 올라가도 88점 넘으면 가장 높은 기간도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죠? 자, 84점이라고 쳐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고 88점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죠. 됐죠?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한 문제 있다라고 해서 온갖 것 다 찾아보고 공부 범위 마구마구 넓히면 내년 시험 무조건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모든 강의에서 피 터지게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내가 안 본 데서 시험에 나와서 혹시 떨어질까봐 모든 것을 찾아보는 것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이다. 혹시 떨어질까봐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더 확실하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죠? 모든 걸 찾아보면 여기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두 번 본다고 맞추나 반복을 해야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또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제가 일일이 기출문제집이랑 다 비교해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21문제 다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발 뼈저리게 정말 이렇게 공부해야 빨리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이 해설 강의의 목표입니다. 저만큼 해설 강의 자세하게 해주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이걸 느껴야 제대로 공부 방향을 잡고 내년에는 방황하지 않고 합격을 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 해설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일단 출제 영역 분포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이론 요새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에 군무원은 이렇게 많이 안 나왔고 뭐 정책이론 이 부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매년 달라지니까 뭐 뚜렷한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행정학 총론이 확실히 공무원보다는 군무원이 좀 더 나오기는 해요. 요거 이제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총론 공부 비중 군무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계속 바뀌어요. 랜덤이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가볼 건데요. 행정 이론에 대해서 뭐 1번, 2번, 4번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신공관리론 했을 때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공공 부분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넓게 보면 뭐 신공관리론도 포함하고 하지만 뭐 대부분은 유거버넌스론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유거버넌스론만 의미하든 뭐 넓게 의미하든지 간에 어쨌든 유거버넌스론 포함하니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 협력과 협치 이건 무조건 맞는 거지 뭐. 됐고, 그다음에 4번 먼저 보시면 신행정학, 행태주의와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신행정학은 후기 행태주의 계열이죠? 후기 행태주의니까 당연히 맞는 문장이 되겠고 뭐 3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괜찮아요. 1번, 2번, 4번을 못 골라낼 리가 없잖아요. 왜? 너무나 계속 출제됐던 거니까 뭐 강의에서 배우는 건 당연하고 기출문제집에도 많고 그래서 뭐 3번 고르는데 지장이 없었어야 되겠고 3번 왜 틀렸습니까? 제도가 다른 요인들, 뭐 개인, 조직, 국가 등등등 다른 요인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구제도주의. 구제도주의.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 제도의 성격을 구제도주의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구제도주의는 뭐다? 제도가 일방적으로 다른 걸 결정한다. 독립변수이기만 하다. 신제도주의는 어떻습니까?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도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신제도주의의 초점이 되겠죠? 신제도주의의 초점은 이런 상호작용이에요. 제도와 다른 요인 간의 상호작용.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번, 2번, 4번 지우는 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1, 2, 4번은 기출문제에 거의 똑같은 게 많아서 3번도 있어요. 3번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똑같은 건 없고 기출문제 지금 바로 볼 겁니다. 완전 똑같은 건 없고 요 정도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은 진짜 수도 없이 많다. 근데 이것도 응용이 다 됩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출제된 거예요. 쉬운 게. 자, 잘 보세요. 행위 주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얘랑 같은 문장이죠. 제도가 개인, 조직, 국가 등등등을 결정한다. 제도가 결정한다랑 얘네들이 영향 줄 수 있는 것을 부정한다. 같은 말입니다. 뭐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됐죠? 뭐 구가 되겠죠. 구.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겉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걸 출제한 게 이게 되겠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제도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건 신,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구제도주의는 무조건 독립변수죠. 결정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강의 앞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이런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그냥 알 수 있게 되죠. 요것만으로도 풀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어쨌든 요거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약간의 응용은 필요하긴 하다. 근데 문제 푼 데는 1, 2, 4번 지우면 되니까 전혀 지장은 없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번호는 21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 번호 기준입니다. 21년도 시험이니까 21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학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겠죠. 21년도 대비. 자, 이제 2번 가보시면 이게 첫 번째 생소한 문제로 분류된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신 문제인데요. 자, 일단 막스 웨버의 관료제에서 1, 2번은 빨리 지나가죠. 계층제, 그다음에 현대, 근대 현대부터 뭐 보편적인 조직 모형으로 퍼졌고 이런 것들은 자, 논란의 여지 없는 것들 빼버리고 이제 3, 4번이 문제입니다. 3, 4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관료제 문제를 냈는데 왜 신행정학, 탈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이고 임시적인 조직 모형을 제안했다. 이게 옳은 건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말고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3번이 정답 아닌가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3번은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자,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신행정학에서는 탈관료제 모형으로서 수평적이고 임시적인 조직 모형을 제안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동안에도 뭐 이런 패턴은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A이론을 주고 B이론은 이런 걸 제시했다. 옳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B이론은 A와 반대되는 걸 주장했다. 옳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게 뭐다? A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제에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딴소리 했으니까 3번이 정답 아니냐.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얘를 비판하면서 반대 모형을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옳게 나왔으니까 옳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가지고 이의 신청에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반절 가까이 3번을 찍고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번 복수 정답 해주세요. 이렇게 이의 신청할 것 같은데 3번으로는 별 가능성이 없고 본인이 3번을 찍어서 틀렸다 하더라도 물고 늘어질 거면 4번을 물고 늘어지세요. 4번, 이 정답 자체를 물고 늘어지면 전부 정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부 정답. 근데 3번을 이의 신청하면 가능성 별로 없다. 물론 여러분들 뭐 3번 찍고 틀린 분들은 전부 정답은 안 돼. 3, 4번만 가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1, 2번 찍은 분들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1, 2번 찍은 분들이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3번만 돼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4번을 물고 늘어지세요. 4번. 자, 일단 출제 포인트는 막스 웨버의 관료제는 패러다임 관점으로 제시한 것까지는 아니고 조직 구조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삼았는데 도대체 이 근거가 뭐요? 근거가 뭐요? 자, 패러다임. 그냥 그 시대, 상황 자체를 규정하는 틀. 어마어마한 관점. 조직 구조. 요런 차이로 낸 겁니다. 조직 구조의 한 유형. 패러다임. 뭐 말은 돼. 막스 웨버는 이게 모든 패러다임을 결정할 거야. 이렇게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유형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또 보편적으로 지금 민간 기업이든 정부 기업이든 이런 걸 많이 쓴다. 또 이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시한 거긴 해요. 그래서 뭐 우기면은 말은 되는데 얘도 이제 이의 신청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도대체 이걸 틀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뭐냐? 자, 공무원 문제 같은 경우는 가끔 그냥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 뭐 지나가는 문장 하나도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문장 하나 복사해가지고 거기서 얘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행정학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정말 출제 포인트로 삼을 만한지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적혀 있는 것을 복사해주고 이렇게 바꿔내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좀 근거가 빈약해요. 이런 이론이 없어 딱히.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지나가는 문장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번의 근거가 뭐냐? 4번을 틀렸다고 볼 만한 근거가 뭐냐? 그리고 이번에도 관료제는 정말 근대부터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모형이 됐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패러다임 관점, 뭐 제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패러다임 관점 이걸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있나?
요렇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3번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리 높진 않은 문제. 자, 3번 찍으신 분들은 4번에 근거가 없으니까, 본인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저도 이제 이해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4번 같은 걸 보면서 아까 4번 같은 걸 틀린 선지로 낸 기출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대학 교수님 교과서도 제가 다 분석해서 시험문제 만들지만 진짜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 제가 다 틀려도 84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84점 원치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요건 틀렸다고 쳐. 근데 제가 말한 4문제 중에서 다 틀린 분들 없죠? 2번, 12번, 25번, 그리고 18번 중에서, 자, 제가 방금 말한 거에서 다 틀린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84점 원치를 다 맞았으면 무조건 88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이거 하나에 집착해서 그 다음 공부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의신청하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의신청하세요. 근데 한참 모자란 분들은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점수가 아슬아슬하지도 않고 한참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발생주의 회계제도, 부채, 감가상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총자산,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되겠죠. 가는 맞고요, 나는 틀렸죠.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 네, 발생주의는 복식부기랑 함께 쓰고요. 그 다음에 다, 이거 내용은 어려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용 어려우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발생주의에서 현금이 거래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이건 그냥 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기출문제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현금 출납에 근거하여, 현금 이동에 근거하여, 현금 거래되는 시점에 다 땡이죠. 이거는 이해가 부족해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발생주의 복식부기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 보세요. 기출에 관한 행정화 1379번에 발생주의는 미래의 현금 지출에 대한 정보나, 자, 미래 거에 미래 거,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 1376번 감가상각 고려한다. 그래서 뭐 1, 2번 고른 데는 가나 고른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모든 거래는 현금 출납 시점을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다 틀렸죠. 자, 요런 문제, 이 문제 근처에 여러 개 있죠. 자, 기출에 관한 행정화 보시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맨날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기출문제 회독수가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1번 찍고 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내용 이해가 안 돼. 어려운 부분일수록 막 내용을 파고들지 말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객관식 행정화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봐야지. 그에 맞춰서 공부해야지. 그럴 때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고, 이런 분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시험장 가서 매우 쉽게 3번 맞추고 오는 거고요. 이런 데서, 이런 쉬운 문제에서, 자, 내용은 어렵지만 정답 맞추기는 무지막지하게 쉬운 데서 틀렸다.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시험 공부에서는 아무리 이해를 잘했어도 문제를 못 풀면 잘못 공부한 거고요. 이해가 부족해도 문제를 잘 풀면 제대로 공부한 거예요. 시험이니까.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렇죠?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기출문제 집에 걔 오래된 거 조금 있던데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선생님. 또 국회 8급 뭐 경정승진 해경감 뭐 이런 데까지 제가 다 봐야 되는 건가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제가 넣어놓는 거예요. 물론 같은 내용이 이렇게 최신 문제로 출제가 됐어. 뭐 이걸 반영해서 저도 기출문제집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최신 문제가 더 연습하기 좋으면 최신 문제로 바꿉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바꾸면 되겠지. 나왔으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가장 연습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겨놓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발 기출에 관한 행정하기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담겨져 있고, 그 중에서 제가 A, B, C 중요도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중요도 A, B, C로만 강약 조절하는 겁니다.
출처 연도는 신경 쓰지 말고요. 왜? 똑같이 계속 나오는 것들만 넣어놓는 거니까. 됐죠? 됐죠? 이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불안하죠? 이런 거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안 불안하죠,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금방 점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보고 불안해서, 하라는 대로 안 하게 된다. 자꾸 딴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합격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제발 그냥 하세요. 뭐 제가 게을러서 남겨놓습니까?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매년 제 영혼을 갈아넣어서 강의와 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신 문제가 더 편하면 공부하기 좋은 걸로 다 바꿔요. 바꾸는데, 그래도 옛날 문제지만 남겨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러면 금방 점수가 나옵니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죠. 유사점, 관료제적 성격, 관리 기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 근데 법적 규제는 행정이 훨씬 강하죠. 비슷한 수준의 법적 규제, 땡이 되겠고요. 뭐 이런 문제 패턴 많죠. 기출문제집 보시면, 자, 2번을 먼저 3번을 먼저 보자. 관료제적 성격은 공통점이 옳은 것이고 유사성을 갖는다. 틀린 거 보시면 경영은 엄격한 법적 규제 땡, 행정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땡, 행정이 법적 규제가 더 강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번인데 5번 밑에 보면 관련 틀린 선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보시는 분들은 관련 틀린 선지, 뭐 그동안에도 잘 활용하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관련 틀린 선지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 싶었던 분들은 이 5번의 2번과 관련된 틀린 선지가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주제가 출제되는데, 이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나와.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내용은 완벽히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엄격한 법적 규제, 행정이 더 강하다. 그죠? 법적 규제, 행정이 더 강하다. 완벽히 똑같은 출제 포인트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겉모습은 조금 다르니까, 겉모습이 다른 형태로 또 연습을 해라. 그게 관련 틀린 선지죠? 관련 틀린 선지 앞에 보면은 어떤 선지에 관련 틀린 선지인지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해설이 원래 문제 2번 해설, 이 선지 자체가 되어 있고 이 선지의 해설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 틀린 선지 2번과 관련된 거의 해설은 이 2번 선지와 그 해설 됐죠? 자, 그래도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앞에 지금 올해 문제랑 비슷하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땡. 행정이 더 법적 규제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형태이고 좀 더 기본적인 형태이고 올해 문제 요 형태랑 비슷하게 나오고 하니까 제가 둘 다 연습해라. 이렇게 관련 틀린 선지로 넣어 놓는 거죠. 자, 관련 틀린 선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능률성, 효율성 똑같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을 고려해야 됩니다. 효과성은 그에 비해 투입을 고려하지 않죠? 오로지 목표 달성도.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참여, 대내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관료의 참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뭐 4번 너무 쉽죠? 동등하지 않은 것을 서로 다르게 수직적 형평성.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수평적, 아이고 잘못 눌렀네. 수평적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자, 기출문제만 확인해 볼게요. 기출문제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수평적 형평성. 됐죠?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자, 6번 보시면 신공공관리. 이게 군무원 9급은 확실히 이게 좀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신공공관리 1번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또 나오고 뒤에도 또 나오고 이게 너무 겹쳐. 근데 신공관리론이야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너무 같은 시험에 여러 개 똑같은 이론이 여러 번 나오고 좀 그래. 이거 말고 더 있어. 아무튼 이제 신공관리 이건 이제 기본 문제니까 땡큐긴 하지. 정부의 크기와 관계없이 아니죠. 정부의 크기를 축소하려는 이론. 너무 쉬운 문제. 시장지향적인 효율적인 정부.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서 민영화시키고 경쟁의 도입. 민영화나 규제 완화. 민영화시켰으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시장으로 보내서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 자, 기출의가 행정 122번 비교해보면 신공관리론은 정부 기능의 민영화 감축을 통해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 정부 크기 관계없다니요. 정부 크기 줄입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 및 관리 수단은 뭐다? 신공관리론. 이것도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신공공관리론. 자, 예전에 대공황 이후에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행정국가 복지국가식의 정부가 1970년대가 되면서 오히려 문제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실패를 유발시켰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신공관리론 작은 정부, 시장으로 보내니까 작은 정부를 추구했죠. 됐고, 저는 7번 보시면은 요 문제는 그 문제를 좀 잘못 내긴 했지만 이거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왜냐면 정답이 1번 외에 될 게 없으니까. 이건 뭐 다른데 정답이 될 여지가 있어야 이의 신청을 하지. 문제는 오류 맞아요. 명백히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의 신청 해봤자요. 이거는. 자, 불만 요인, 위생 요인, 동기 요인, 만족 요인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동기 위생 요인 이론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4개 중에서 1번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말하는 줄 알죠? 이상한 거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의 신청할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미충족 시 불만이 제기된 요인을 위생 요인, 불만 요인, 그다음에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을 동기 요인, 만족 요인. 근데 여기서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이 함께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자, 동기부여는 둘 다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건 오류죠. 자,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둘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무슨 함께 동시에 작용해. 동기부여는 동기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지. 위생 요인과 전혀 상관없다. 이게 허츠버그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 명백한 오류라서 이것도 뭐 하려면 해도 되겠지만 이건 틀린 분들이 없잖아. 이거 틀리신 분들은 뭐 아예 점수 자체가 엄청 낮을 테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틀린 거겠죠. 아직 이 부분 반복을 못해서 뭐 이게 허츠버그라는 모를 수는 없잖아요. 기출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실력만 다 갖춰져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 이제 이의 신청하고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이건 좀 그래. 명백한 오류긴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을 구분하는 게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다. 알려주는 문제는 너무 수두룩해가지고 이제 고르기도 힘들었어. 그나마 좀 공부하기 편한 거. 허츠버그는 조직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 동기 요인, 불만족을 주는 요인, 위생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거 허츠버그. 동기 요인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요인,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뭐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이라고 해도 상관없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누었다. 허츠버그.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 접근 방법 중에서 생태론적 접근 방법. 자, 생태론은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 변화로 행정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태, 이런 미시적인 차원은 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받죠. 거시적인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행태, 가치관, 뭐 권력작용 이런 미시적인 부분은 설명이 미흡하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 개인의 초점을 둔다 땡. 그러니까 개인 혹은 개인의 행태 초점을 둔다 땡.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땡.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환경으로 설명한다는 뭐 많지 뭐. 행정, 유기체랑 환경의 상호작용. 정치,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우존적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결정된다. 또 환경이 다르면은 달라진다. 3번 참고해 보시면 주로 후진국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 선진국의 제도를 후진국에 도입했는데 왜 후진국에서는 안 되지? 후진국의 환경이 달라서, 선진국과 환경이 달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죠. 일단 뭐 쉬운 이론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는 특이한데 요 형태 자체는 이렇게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뭐 정책해놓고 출제 포인트를 보니까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일원론, 행정국가와 역시 정치행정 일원론을 바탕으로 하죠.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죠. 또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 정책 결정할 때 당연히 가치 판단해야죠. 뭐 이런 출제를 낸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이 주제예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긴 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정치행정 일원론적 관점에서 행정의 정치적 역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그래서 통치기능론, 일원론, 행정국가와 일원론 공정성도 일원론적 관점에서 따져야 되는 가치가 되겠고요. 가치 판단해야 된다. 가치 중립 땡. 근데 뭐
정책행정 1원론, 2원론이 겉모습에 있진 않으니까 다른 데서 근거를 찾아봤어요. 정책 개념에서 가치 판단은 본질이죠. 자, 1원론, 2원론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앞에 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나누진 않았으니까,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의 본질은 뭐다? 가치 판단이다. 정책의 본질은 가치 판단. 정책의 본질은 가치 판단. 여기서 뭐 정책을 물어봤잖아요. 자, 1원론, 2원론 생각 안 해도 정책의 본질은 가치 판단. 가치 중립땡. 그래서 보시면 가치를 사실에 투사해서 계획을 짠다. 가치랑 사실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무조건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결과가 정책이다. 가치 판단 필수다. 뭐 이런 것들은 많죠. 그리고 그다음에 10번 우리 뭐 지겹게 대비했던 거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다 같이 2등 공주 선택. 2등 공주 선택. 여기 주 선택 있네요. 정답 4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2등 공주 선택.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게 시험제로 엄청 활용되니까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선물의 신고, 퇴직공짜 취업 제한. 끝에 3개가 있고요. 뭐 기출문제도 많지 뭐. 그러니까 제가 2문자까지 따서 주죠. 공직자윤리법에 주, 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선물의 신고 있고, 일부러 옳은선지에 해당하는 똑같은 것만 골라놨는데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2등공도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책결정의 장에 대한 이론. 자, 정책결정의 권력 모형과 관련되는 겁니다. 정책결정의 뭐 넓은 장. 그래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바로 보이죠? 다원주의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이. 자, 권력은 사회에 널리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집단이 서로 경쟁, 상호작용하면서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도달한 합의가 정책이 된다라고 보는 게 다원주의. 그에 비해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수의 리더들,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 결정이 지배된다.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뭐 이건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명백하게 갈리니까. 그 다음에 좀 어렵긴 하죠. 이런 내용들. 근데 3번 못 골라내면 큰일 나는 거지 뭐. 우리 조합주의에서는 다원주의랑 비교해서 딱 2가지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조합주의에 대해서 모든 강의에서 제발 이 2가지만 기억하자. 조합주의 어려워요. 조합주의 뭐 자세히 배울 수도 없고 자세히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2가지는 나오니까 제발 기억하자 했던 거.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걸 통해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 2가지 그러면 바로 푸는 거죠. 자, 다원주의는 정부 역할은 소극적이고 다양한 이익집단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모형이에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조합주의가 보기에는 이익집단 간 경쟁 얼마나 피곤한 과정이냐.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조합주의죠. 그렇죠? 딱 이 2가지 기억하기로 했는데 이거 못 풀면 안 되지. 뭐 이런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다 대비했던 건데.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어려운데 3번을 그냥 바로 골라내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한 것이고, 이해는 부족해도 바로 3번 골랐다 제대로 공부한 것이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못 고르겠어요. 혹은 선생님 저 이해는 잘 됐는데 3번이 답인지 몰랐어요. 잘못 공부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말고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을 바로 못 고른다?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철의 삶과 간단하죠. 3마리,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뭐 의회 상임위원회 뭐 상관없고요. 의원, 그 다음에 이익집단, 3가지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호적인 연합. 일단 3마리 바꿔서 내는지 잘 확인하시고 옳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력한 동맹관계죠. 잘 되어 있고. 자, 또 확인해 봅시다. 조합주의에서는 딱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정부 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 이익의 소극적 중재자 땡! 정부 역할을 늘린다. 적극적으로. 그걸 통해 정부는 이익집단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요. 이익집단은 국가에 협조하고요. 이익집단 간 협력, 이익집단 및 정부랑 협력, 이런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요게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은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에요. 일단 뭐 쉬운 거 먼저 처리합시다. 자질론. 리더는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특별한 역량을 타고나는 거야. 자질하면 리더의 개인적인 타고나는 자질 이렇게 쓰는 용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황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형이 있지만 여기는 지원적, 지시적을 비교하니까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 따르면 부하의 지식이 부족하고 공식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과업 환경에서는 자 지금 부하가 아예 못해. 그다음에 과업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 이런 거니까 뭐 지원, 지시 쪽 괜찮습니다. 지원, 지시 쪽. 뭐 참여 성취는 명백하게 틀렸고 지원, 지시 쪽. 근데 둘 중에서도 부하가 잘 못해. 공식적 규정 없어. 그러면 지시를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지원이냐 지시냐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부하들에게 업무를 지시해준다. 부하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해준다. 그대로예요. 이건 별 문제 없죠. 또 여러분들 뭐 4번 찍으신 분들 없고요. 1, 4번 찍으신 분들 없고 이제 2, 3번에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3번 이거 경로 목표 모형은 상황론이잖아요. 상황론. 근데 3번 설명은 행태론 아닌가요? 그래 틀린 거 아닌가요? 물어보는데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론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3번은 그냥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자, 이거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이제 생략이 되어 있긴 하죠. 자, 행태가 상황별로 좀 굵어서 잘 안 보이네요. 상황별로 혹은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리더십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게 상황론입니다. 요것만 보고 행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론은 원래부터 행태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행태론은 자, 잘 보세요. 행태론은 이겁니다. 행태론 어떤 행태가 효과로 연결되는가. 행태론의 연구 대상은 어떤 행태가 효과가 가장 높은가예요. 됐죠? 여러 행태 중에서 어떤 행태가 효과가 가장 높은가. 상황론은 행태가 어떻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르죠? 다릅니다. 3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번에다 이렇게 썼으면 틀리지. 행태론이니까. 근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위치 차이인가요? 그렇게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초점이 행태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태가에 초점이 없어요.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초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뭐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어떤 행태가 도대체 효과가 짱이냐? 초점이 여기에요, 여기. 초점이 다릅니다. 단순히 뭐 어떤 위치 그런 문법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이기 신청 가능성 제로 아예 없어요. 근데 2번 이것도 이의 신청을 하고 싶으면 2번을 물고 늘어지세요. 2번. 도대체 민주형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알겠어. 뭐 뒷부분 당연히 맞죠.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뭐 쌍방향이다 이런 건 맞죠. 근데 출제 의도는 권위와 최종적인 책임까지는 위임하는 건 아니다. 아무리 민주형 리더십이어도 아무리 참여를 시켜줘도 아이의 권위를 너 가져. 책임 네가 져. 아예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 그런까지는 아니다 라는 게 출제 의도라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아니 민주형 리더십에서 어디까지 위임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자, 민주적인 리더십 부하들을 참여시켜도 부하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인데 야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봐. 이것도 민주형 리더십에 들어갈 수 있지. 민주형 리더십에서 뭐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뭐 이런 논의는 따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지나가는 문장에서 민주형 리더십은 완전히 권위와 책임까지 넘기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문장 갖다 이렇게 가지고 냈겠지. 근데 뭐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백히 민주형 리더십은 이거는 틀려. 이런 논의나 이론이 없어요. 이의 신청할 거면 2번 가지고 여기가 민주형 리더십에서 여기까지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요.
근데 이건 안 해줄 것 같기는 해. 왜냐면 1번, 3번, 4번에서는 오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쨌든 뭐 얘가 되면은 뭐 전부 다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13번. 조직 형태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또 빨리빨리 가봅시다. 학습 조직은 조직 전체적인 학습을 강조하니까 시스템적인 사고, 전체가 연결된 유기체적인 사고. 네트워크 조직,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 전략, 기획, 조정 업무만 하고 생산, 공급, 유통 등등등 부수적인 기능은 다양한 조직에서 따로 수행하죠. 외부 기관이 따로 수행합니다. 매트리스 구조가 너무 쉬워. 기능 구조, 사업 구조, 결합. 뭐야 이거. 3번 너무 쉬운 문제였고, 가상 조직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바꿀 수 있는 조직. 어쨌든 3번 근거 기출문제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 옳은 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것이죠. 너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14번 참여적 민주적 관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연기준 예산제도 참여 중요하고요. 목표 예한 관리, 구성원의 참여가 기본이죠.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골라도 되겠지만 이거는 참여, 계획 예산 보자마자 그냥 4번 고르는 문제예요. 자, 기출에 관한 행정 문제 중에 똑같은 거 있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1334번 관련 트림 선지 가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계획예산제도 X라서 정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똑같죠? 자, 참여와 분권 특징으로 한 제도가 아닌 것은 계획예산제도 땡. 참여적 민주적 관리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계획예산제도 땡. 그러니까 이게 땡이라는 것은 얘에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로 땡.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계획예산제단, 계획예산. 근데 관련이 없다는 의미로 땡. 됐죠? 또 이제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형식상 문제니까. 자, 똑같죠? 이 문제의 옳은 선지도 연기준 예산, 목표관리제, 다면평가인가 이렇게 두 개는 겹치고요. 하나는 다면평가 정도. 패턴이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따다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여야 되겠고, 계획예산제도에서 참여 땡, 다원적 참여 땡, 다원주의적 참여 땡, 또 민주적인 참여 땡, 재정 민주주의적인 참여, 참여 땡은 기출문제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준 문제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5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계급제는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자,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자, 사람이, 자, 이건 이제 예시일 뿐이에요. 자격, 능력 등등등등. 사람이 어떤 걸 갖추면은 너는 9급 공무원을 인정해줄게. 근데 사람의 능력이 더 올라가서 8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면은 너 8급 공무원을 인정해줄게. 사람에게 계급을 부여하죠. 여기서 아직도 이런 분들 없겠지. 선생님, 자격과 능력 실적주의 아닌가요? 실적주의를 연결하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실적주의랑 연결하는 분들이 있어. 자, 실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직무 말고 사람의 사람의 자격 능력 등등등등 사람의 어떤 기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어디서 계급제랑 직위분류제 중에 실적주의는 계급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땡, 직위분류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적주의는 자격과 능력이잖아요. 근데 왜 계급제 실적주의 땡이고 이건 왜 계급제에서 맞는 거예요? 연결하지 말라고요. 실적주의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됐죠? 자, 단어만 가지고 아무거나 연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스스로 마구마구 연결해서 이 단순한 객관식 행정학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거야? 자, 기출문제 회독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것들, 다른 것들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회독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구분되니까 그 전까지는 스스로 단어만 가지고 아무거나 연결하지만 않으면은 너무 공부가 편해요. 스스로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직위분류제는 사람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직무가 중요한 거예요. 직무. 똑같이 사람이 적혀 있어도 여기서는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 직위분류제니까. 그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책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 맞춰서 분업화 시키죠. 여기는 좀 틀렸고 조금 이따 설명. 동일 직무, 동일 업무, 동일 직무,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 말은 보수의 형평성 차원이고요. 당연히 직위분류제 쪽이 되겠죠. 직무를 다 종류 난이도별로 나눠놨어.
그래서 어려운 직무를 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같은 직무를 하면은 같은 보수를 받는다. 이게 직무급체계 직위분류제.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틀렸죠.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위계질서, 계층제적 질서, 그게 아니라 그 직무를 잘하는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 계층제적인 명령, 규칙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직무 전문가가 그 직무를 맡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자, 위계질서, 이런 계급제랑 어울리죠? 자, 계급제랑 계층제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계급제에서는 상위 계급의 권한이 더 크고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위계질서, 계층제적인 질서와 더 관련성이 높은 것은 계급제 쪽. 됐죠? 자, 확인해 봅시다. 계급제는 사람, 개별 공무원, 이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계급제는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요.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 업무, 동일 보수. 보수의 형평성, 워딩도 똑같네. 똑같아. 직위분류제. 보너스로 직업공무원제 땡. 직업공무원제의 공직분류 체계가 계급제잖아요. 자,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급제가 들어가거나 직업공무원제가 들어가면 땡. 직위분류제가 맞는 거죠. 이걸 지워가지고 뭐 3번이랑 똑같은 기출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1, 2, 4번과 관련된 건 너무나 많으니까 지워서 3번 해주셔도 되겠고 뭐 자기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3번이 가장 틀렸네 해주셔도 괜찮겠고. 자, 그 다음에 16번 인사행정 제도에서 2번을 먼저 볼까요? 2번 계급제 직위분류제니까 여기도 계급제는 같은 계급에서 여러 업무를 두루두루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빵꾸 났어. 다른 사람 채울 수 있어요. 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용이한데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직무의 전문가를 뽑는 것이다. 다른 직무 못해. 탄력적인 인적 자원 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옳은 선지지만 틀린 선지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라고 그랬죠. 계급제 직위분류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했을 때 직업공무원제를 저해하죠. 직업공무원제 저해.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이잖아요. 자, 계급제, 폐쇄형 충원 이런 게 직업공무원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충원 한 번 들어오면은 계속 그 사람들끼리 승진합니다. 외부에서 마구마구 들어오는 개방형 땡. 자,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지만 이거 뭐 여러분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1번 틀렸고요. 3번 엽간주의는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엽간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집권 정당이 자기 말 잘 듣는 관료와 함께 공약을 실천하죠. 이런 점에서 민주성이 강화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잘 된다고 쳤을 때 대표 관료제는 출신 집단을 반영해서 관료를 뽑고 각각 자기 출신 집단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보죠.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뭐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제한다, 이렇게 가정한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개방형 직위제도 등등등 개방형 충원에서 이런 거 잘 나오죠?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에 긍정적이다, 땡.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제를 저해한다. 여기 뭐 단기적으로는 반한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단기든 장기든 무조건 반한다. 무조건 반한다. 자, 그 다음에 재정 민주주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보자마자 1번 예산심의 찍는 거죠. 예산심의만 입법부가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행정부니까. 자, 뭐 이건 이제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오히려 헷갈렸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출제 의도가 뭐지? 너무 쉬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출제 의도를 놓쳤을 수 있는데 우리 입법부의 예산심의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뭡니까? 국민의 대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가장 처음부터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재정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참여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자, 예산 집행 행정부가 하죠. 감사원의 회계검사, 행정부의 감사원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행정부가 되겠죠. 자, 물론 4개 다 재정 민주주의와 관련은 있지. 관련은. 근데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예산 심의를 골라야지. 그리고 이게 여담이긴 한데 군무원 구급 공개하면서 작년에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출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모든 문제에 이걸 붙였더라고. 이거 재밌습니다. 작년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 문제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가장자 붙인 게 별로 없는데
올해는 싹 다 가장을 붙여놨어. 출제 시비를 피해가려고. 자, 상대적으로 이게 정답! 이렇게 우기려고.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이의 신청을 안 받아들여줄 것 같아. 지네들이 다 이게 방어를 쳐놨거든. 자, 일리는 있으나 가장 정답인 건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2번, 12번 같은 경우 정답 자체,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이 올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틀린 거는 얘네라서 얘를 정답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쨌든 명백히 정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근거는 부족하지만 저 이거 써놨어요 이럴 것 같아 왠지. 이렇게 출제 논란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이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형태 빼고는 전부 다 이걸 붙여놨더라고. 작년 문제랑 비교해보세요. 전부 다 붙여놨어, 전부 다. 진짜로.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17번까지 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예산 시민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과정 기본이죠. 17번 기출문제도 확인했고 얘는 근데 명백한 출제 오류야. 얘는 18번, 20번은 이건 출제 오류를 인정해야만 하고 절대 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가장 붙여가지고 가장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이렇게 우길까봐. 진짜 이거 명백한 오류야. 명백한 오류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할 거면 18번, 20번을 꼭 해주세요. 본인은 맞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번 시험이 좀 부족해. 내년 시험 봐야 되잖아요. 내년 본인을 위해 시험이 더 클린해지기 위해 자, 자기가 틀린 것만 하지 말고 18번, 20번도 물론 이제 나는 맞았으니까 복수 정도 때문에 나는 손해니까 그쵸.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은 내년 클린한 시험을 위해 이게 이해관계가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또 불만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이고 진짜로 제가 뭐 누군가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일단 클린한 더 발전된 군무원 9급 시험을 위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18번 20번 제가 이렇게 또 이의 신청하라고 했을 때 불만 많은 분들도 많겠네.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이의 신청할 필요 없겠고 자기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뭐 모든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명백한 오류야. 이건 명백한 오류. 2번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걸 정답으로 하긴 했어. 정답으로 하긴 했는데 자 여기서 성과주의잖아요. 성과주의에서 뭐 이건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여기 신성과주의잖아요. 신성과주의 산출물 관심 당연히 맞고 문제는 요 행정 가치들인데 행정 가치들 성과주의에서 효과성, 효율성 구분 안 해요. 둘 다 높일 수 있다고 봐요. 둘 다. 여기 신성과주의에서 효율성, 효과성 둘 다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그러니까 성과주의 쪽은 효율성이라고 적혀 있고, 자, 특정 교과서만 효율성이라고 적혀 있고, 신성과주의 쪽은 효과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바꿔가지고 바꿨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된 것인데, 상관없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명백한 오류. 1, 2, 3번 복수 정답 되거나, 모두 정답 처리가 되거나. 뭐 얘는 틀리긴 했지. 계획예산제도에서 투명성과 대응성은 별 상관없겠죠. 투명성과 대응성은 이쪽 신성과주의, 그러니까 성과를 높여서 고객들이 원하는 성과를 높여서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응성. 그리고 이제 뭐 투명성도 억지로 끼워 맞추면 또 관련이 되고. 어쨌든 뭐 계획예산제도에서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뭐 4번은 틀리긴 했는데 여기는 틀리긴 했는데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거는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야만 할 텐데 이거 업무량 등등등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되겠고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까지 알 수 있는 예산제도다. 구분 안 하잖아요. 구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성과관리라는 표현은 신성과주의에 쓰는 겁니다. 신성과주의. 기존 성과주의 말고 신성과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신공공관리론에서 도입한 민간 경영기법이 성과관리죠. 이 문제에서 다른 선지들이 다 신성과주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건 명백히 신성과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신성과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왜 틀려 이게? 왜 틀려?
그래서 다른 데는 틀렸다고 볼 만한 게 아예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대학교생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 행정 가치 측면을 그냥 잘 모르고 복사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잘 모르고 복사해서 야 바꿨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 명백한 오류. 뭐 제 생각이에요 이거? 그리고 성과주의랑 신성과주의는 출제 연도랑 상관없는 개정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오래된 문제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과주의는 1940년대 말, 신성과주의는 1980년대. 개정이 없어요. 과거의 제도들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진짜 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린한 시험을 위해 또 할 말은 해야지. 할 말은 해야지. 또, 자, 본인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제 하나라도 더 유리한 상태에서 딱 붙고 끝내는 게 좋지. 붙고 끝내는 게 좋겠죠. 본인만 딱 생각하면은. 18번도 명백한 오류지만 나는 맞았거든. 나는 맞았거든. 복수정답 처리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평균 올라가니까 안 돼. 본인을 생각해서 뭐 그러긴 하겠죠. 근데, 그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모르겠다. 됐죠? 저도 다 마음은 이해 갑니다. 마음은 이해 가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돼.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누군가의 편을 못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19번.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지역 간 격차 완화 땡. 중앙집권의 장점. 뭐 똑같은 거 많죠? 지방분권의 장점. 지역 간 격차 해소. 뭐 너무 똑같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출제 오류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맞췄어. 모든 분들이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제발 클린한 시험을 위해 그냥 이의 신청해주세요. 거의 다 4번 찍었을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4번 찍고 다 맞췄어요. 다 4번 찍고. 그래서 이의 신청해도 갑자기 점수 올라가는 분들 거의 없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량이 부족해서 아예 점수가 한참 모자란 분들이라 복수정답 처리돼서 5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경쟁 상대들은 이거 다 맞췄어. 다 맞췄으니까 이건 걱정하지 말고 클린한 시험을 위해 모두 다 이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은 그래도 우길라면 우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오류. 200% 오류. 됐죠? 자, 이건 쉽죠? 단체자치 전례권, 단체자치 포괄적 위임주의, 단체자치 유럽 대륙. 자, 가나라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존 기출문제 볼까요? 자, 단체자치는 전례권, 주민자치는 고유권. 그다음에 이건 틀리게 된 거. 단체자치 쪽이 포괄적 위임주의, 주민자치가 개별적 지정주의. 이거 틀리게 된 거. 프랑스, 독일 등 대륙형이 단체자치. 그다음에 영미형, 영국, 미국 영미형이 주민자치. 이거 틀리게 된 거. 그래서 기출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해독도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됐겠고, 이거 이제, 자, 경쟁 상대, 실질적인 그 합격을 위해 경쟁하는 분들은 가나라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나 들어가야 되는데? 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 틀렸는데, 이게 그래도, 얘네 들어가야 되거든. 다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응? 동그라미가 안 그려지노? 이거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다는 틀렸는데? 어떡하지? 아유, 모르겠다. 4번 찍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분들은 다 맞췄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쪽으로 넣어놨죠. 출제 오류이긴 하지만 이거는 명백합니다. 자, 일단은 제 생각이 아니라, 보세요. 비교해봅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당연히 바꿨어야 되죠. 자, 다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주민자치가 기능적 협력,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 주민자치가 기능적 협력, 단체자치 권력적 감독, 아이고, 이건 명백하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노?
오래된 문제도 아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이건 제 기출문제 근거가 가장 확실하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그죠? 단체 자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종속된 형태의 국가예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이다. 주민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하죠.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잘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협력한다. 기능적 협력. 종속, 독립. 종속, 독립. 이건 내용도 여러분들 다 알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실질적인 경쟁자인 분들은 다 맞춘 문제니까 우리 모두가 클린한 시험을 위해 20번은 이의 신청하는 걸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번 가봅시다. 예상 관련된 이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중합리성, 단절 균형, 점증주의, 합리주의, 점증주의, 예상결정 이론으로서 너무 쉽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예시 안 볼게요. 점증 모형은 당연한 거니까. 자, 두 개, 조금 어려운 모형이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예산이론에서 다중합리성 모형, 예산이론에서 단절 균형 예산이론.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확인만 합시다. 욕구 체계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이겠지. 욕구와 관련된 거니까. 도대체 이 이론은 뭔가요? 욕구 체계는 뭔가요? 이거는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조금 다른 말로 부른 것 같기는 해.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 또 엉뚱한 이론일 수도 있고 상관없죠. 자, 그다음에 22번 가보시면 총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은,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뭐죠? 일반 재원입니다. 이거 자주 재원으로 생각하신 분들 1번 찍었겠죠? 1번 정답 아닙니다. 자주 재원이 아니라 일반 재원이에요. 일반 재원. 일반 재원은 재정 자주도가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에도 자주 재원이 들어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냐면 자주 재원과 일반 재원은 명백히 개념이 다르니까. 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 일반 재원입니다. 일반 재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F자입니다. F. 아이고, F자. 푸르의 뜻. 사과냐 과일이냐. 푸르의 뜻에다가 1번을 찍었을 때 이걸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푸르의 뜻 둘 중에서 골라보시오. 1번이 정답이냐고요. 자, 과일이 사과를 포함해도 푸르의 뜻은 과일이에요. 일반 재원이 자주 재원을 포함해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의 뜻은 일반 재원이에요. 됐죠? 그렇죠? 과일이 사과를 포함해도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던데, 선생님, 일반 재원 안에 자주 재원, 지방교부세 이렇게 나누잖아요. 왜 이 지방교부세의 일부분은 특정 재원인데 이거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왜 이렇게 쓰면 이제 오류 아닌가요? 자, 출제 포인트가 없습니다. 일반 재원 안에 자주 재원, 지방교부세로 구분된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지방교부세에 예외적으로 조금 특정 재원 있잖아요.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지방교부세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일반 재원이죠. 예외적으로 조금 특정 재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 재원을 출제 포인트로 삼는 건 어떤 문제예요?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 재원이다, 땡.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혹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다, 땡. 특별교부세 예외적으로 조금 특정 재원이죠. 요거는 그 조금의 특정 재원에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워낙 대부분 다 일반 재원이니까 그 조금 특정 재원에 출제 포인트가 없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 재원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이론 강의, 모든 강의에서 가장 처음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지방교부세는 일부 특정 재원이 있지만 그냥 성격 논할 때는 일반 재원으로 논의를 한다. 대부분이 일반 재원이니까. 됐죠? 처음부터 알려주는 건데, 또 모든 강의에서 알려주는 건데, 어쨌든 1번 찍고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 요거는 이제 억울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실력 부족. 됐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도 있네. 재정 자주도 고르시오. 4번 정답이었는데 일반 재원을 골라야 되겠고, 여기도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자주 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거 그냥 옳게 냈죠? 여기다가 지방교부세 중 일부 특정 재원을 제외한 일반 재원 합한 거 이렇게 안 써도 옳게 됐잖아요. 기출문제가 내는 방식대로.
자, 우리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하는 방식에 맞춰서 공부해야 점수도 빨리 나오고 본인도 편한 거예요. 자꾸 본인 생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본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 맞춰서 본인 생각을 바꿔야 빨리 합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방해가 되는 군무원의 일부 이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거 외에는 특히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 있는 기출문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본인 생각을 바꿔주시면 금방금방 합격을 합니다. 공부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죠? 시험 공부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시험 공부를 자신의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합니까?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23번. 자, 조직이론에서 조직이론의 시작. 고전적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기도 괜찮죠. 19세기 말. 효율성과 구조 중심. 기계적 조직으로서 관료제, 합리적 경제인, 테일러의 차등 성과급제,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다 고전적 조직이론, 기계적 조직이론. 계층 구조,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된다. 계층 정확하고요. 정답은 4번이고 4번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 풀었죠. 관료제 하에서 구성원들은 인간으로서 감정이나 충돌을 멀리한다. 이거 맞죠? 여기까지 맞는 거죠. 노란색 맞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비정의성. 비정의성. 정의적. 퍼스널이 아니라 비정의적. 임퍼스널. 임퍼스널. 그죠? 자,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죠. 관료제는 비정의적으로 혹은 몰인간적으로, 비인간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자, 뜻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아니까 관료제 개인성, 퍼스널이 아니라 비개인성, 비정의성, 임퍼스널리티. 관료제에서 비정의성을 저해한다가 땡으로 나왔습니다. 비정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정의성을 추구한다. 됐고, 24번 공공선택론, 경제학적 논리를 공공 부분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경제학의 설명은 개인의 선호를 중시하고 처방 중에 하나가 관할권의 중첩이죠. 내용을 생략하고 관할권의 중첩을 통해 경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효율성이 증가한다. 대표적인 처방. 중위투표자 이론도 공공선택론 계열 이론으로 우리가 배우죠. 그 다음에 방법론적 집단주의, 전체주의 똑같은 겁니다. 집단, 전체, 땡.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 개체, 집단, 전체, 땡.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이 문제 보시면 방법론적 개체주의 반대한다가 땡이고요. 개체주의 추구. 그 다음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전체주의 땡. 이런 것도 요 문제 앞뒤에 있습니다. 관련 틀린 선제도 있고. 자주 나오는 거. 공공선택론에서 경제학적 가정 시리즈는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죠. 예를 들어 공공조직을 분석한다가 아니라 개인을 분석한다. 또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연역적 접근이다.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조금 될 수 있는 25번인데요. 얘도 일단 처리해버릴 것은 기획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만들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부처 예산사정을 담당하니까 1번은 틀렸다고 볼만한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 기획정부는 정부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죠. 자, 1번, 4번 일단 지우고 가봅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요 지침이 뭔 지침이지? 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을 그에 맞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장관에게 주죠. 그에 맞춰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죠. 이 지침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미하면 2번은 틀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2번이 틀렸죠. 그런데 얘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는 예산안 편성 지침 외에도 그 세부적인 지침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2번 찍고 틀리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4개 다 틀려도 84점. 다시 처음에 설명했던 거 돌아가면 다 풀었으니까 4개 다 틀려도 84점. 그 다음에 4개 다 틀린 분들 한 명도 없죠? 진짜 한 명도 없다니까, 한 명도. 4개를 다 틀린 사람. 2번, 12번, 25번, 18번을 다 틀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84점을 다 맞췄으면 88점 이상이 나온다. 모든 기관에 합격하는데 차고 넘친다. 됐죠? 괜찮아요. 틀렸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이거는 난이도를 좀 높여보려고 너무 무리했어. 그동안 기출문제에 없던 패턴이긴 해요.
자, 우리 기출문제 이런 패턴 있죠? 각 부처의 세부 사업 말고 부처 예산 총액을 검토하는 게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이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 사업 말고 총액을 더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이건 괜찮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틀리게 되는데 일단 여기는 옳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 출제 포인트를 또 섞었어. 부처 예산 요구 총액. 요구만 틀린 겁니다. 요구. 부처 예산 총액은 부처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 그러니까 국무회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무회의에서 정해서 하향식으로 배분하는 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 부처가 요구한다가 땡이죠, 땡. 너무 심해, 근데. 너무 심해. 출제 포인트 안에 출제 포인트. 그것도 단어 하나만 띡 숨겨놨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렸어도 상심하지 마시고요. 상심하지 마시고요. 자, 과거 문제에서도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문별 지출 한도, 이게 지출 총액이죠. 자, 각 중앙부처가 제시한다 땡이죠. 각 중앙부처가 제시한다, 각 중앙부처가 총액을 요구한다 땡입니다. 총액은 배분되는 거예요. 각 중앙부처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명백히 3번이 답이기는 해요. 명백히.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다. 자, 이제 쭉 정리를 해봅시다. 21문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자, 뼈저리게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죠? 이거부터 제발 다 맞추세요.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지엽적인 게 나올까봐 걱정이신 분들 이거 다 맞추고 걱정하세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다 찾아본다? 여기도 틀린다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왜 불안해서 더 시험 점수가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냐고요. 불안한 분들 여기서 불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대비하고 20번은 출제 오류가 예상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출문제만으로 정답을 고르긴 하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 여기서는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해준 부분들인데 중요도 자체는 다 높지 않습니다. 정답도 조금 이상하고 여기서 세 문제 다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근데 정답 부분이 다 조금 이상해. 그래서 2번, 12번 정답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시고 그 다음에 25번은 정답 부분도 이상하긴 한데 얘는 좀 25번은 가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 방지용 이거는 완전 출제 오류. 18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맞췄나 봐. 왜냐면 품목별 예산제도 통제성. 그게 가장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배운 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 통제성 이거밖에 고를 게 없네? 이렇게 해서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18번도 별로 없더라고. 어쨌든 이것도 명백히 오류이긴 합니다. 오류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방향성이 잡혔죠? 우리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6점 만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은 제가 계속 말하듯이 88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도 3개 이상 틀렸어. 68점 이하인 경우 문제 아닙니까? 요런 분들은 다른 걸 공부할 시간 따위가 없어요. 뭐 해야 돼? 요거. 기출에 강한 행정한 기출문제를 수도 없이 회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회독수를 더 늘리긴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도 더 틀렸으니까. 회독수를 더 늘리긴 해야 돼요. 그런데 모의고사도 병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시간제로 풀면서 틀린 문제랑 관련된 기출문제를 더 많이 반복을 하는 거죠. 회독수도 늘리고 모의고사로 구멍을 찾아서 그 부분을 위주로 또 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는 분들, 그냥 주구장창 기출문제 회독해야 되는 분들 공부 방향이 딱 잡히죠. 잡히죠?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시험 고민하지 말자. 제발 합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합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피토하면서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처음, 마지막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서 엉뚱한 공부하지 말자. 내년에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똑같은 실수 또 범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실수 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고 빨리 고득점 하는 요령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똑같은 실수 또 하지 말자. 특히 점수가 많이 낮은 분들, 지엽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때문에 낮은 게 아니다. 어디서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 자, 명백하죠. 명백하죠. 지엽적인 거 대비하고 싶으면 제발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돼 있으면 지엽적인 것도 대비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지엽적인 거 대비 못해요. 못해요. 이게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단계를 지키시고 우선순위를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혼내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합격하자고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반복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이해했잖아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느껴놓고 똑같이 공부한다? 내년 결과 똑같습니다. 느꼈으면 실천한다. 느꼈으면 실천한다. 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더 불안한 방법을 배웠어요. 더 안 불안한 방법 배웠어요. 더 안 불안한 방법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면 내년 점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도 제 말을 안 듣는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뒤에 울면서 저를 다시 찾아오는 거죠, 뭐. 근데 실천하신 분들은 1년 뒤에 합격 소식을 전해주시겠죠. 꼭 후자의 수험생들이 되셔서 내년에 꼭 합격생이 되시기 바랍니다.